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자음군 단수나 얘기가 나와서 의문의 변동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의문의 변동은 크게 첫 번째 교체, 두 번째 축약, 세 번째 탈락, 네 번째 첨가. 크게 이렇게 나눠지지. 근데 조금 상세하게 보면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자음동화, 구개음화, 그리고 이모음, 역행동화, 이런 게 교체에 들어가지. 그다음 축약이라고 하면 그게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는데, 자음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다 가자가 히읗과 만나서 파타 카차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축하한다라고 하면 축하. 요게 자음 축약이지. 모음 축약은 뭐 가지어 가다라고 하면 가져가다.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하나로 되는 게 모음 축약이지. 그 다음 탈락 같은 경우가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여기 지금 나오는 자음군 단수나, 그리고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있습니다. 자음군 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닭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밑에 자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 그 중에서 읽을 때 리을이 탈락되지. 닭 이렇게 되지. 이게 자음군 단수나입니다. 자음 탈락은 어떤 게 있냐면 아들 플러스 님이라고 하면 합쳐져서 아드님이 되지. 아드님. 그래서 리을이 탈락되지. 모음 탈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그다 플러스 아라고 하면 김치를 담가 라고 해서 이렇게가 탈락되는 거. 이게 모음 탈락이야. 첨가 같은 경우에는 니은 첨가랑 사이소리 현상이 있는데, 니은 첨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솜 플러스 이불이라고 하면 얘 발음할 때 어떻게 돼? 솜 니불이 되지. 의문이 없었다가 니은이 첨가되는 게 니은 첨가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소리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이제 된 소리로 합성어일 때 어근 플러스 어근일 때 뒤에 있는 단어가 된 소리로 바뀌는 게 사이소리 현상이다. 근데 이거는 좀 내용이 복잡하니까 크게 이렇게만 우선 알아두고, 자, 이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 게 자음군 단수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거입니다. 위치를 파악해. 크게 탈락 중에서 자음군 단수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서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자료에 근거하여 탐구해보자라고 했을 때 자음군 단수나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음군 단수나가 일어난 후에 비음화나 유음화라고 하면 자음동화를 얘기하는 거지. 자음동화. 비음화는 느, 무, 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고 리을음으로 바뀌는 게 유음화가 되는 거지. 자음군 단수는 두 자음 중에 뒤에 자음이 구개음화 되거나 뒤에 자음과 그 다음 음절의 처음에 놓인 자음이 축약되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응대수가 와서 뒤에 자음이 어는되면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문제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얘 답은 1번입니다. 1번. 훌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와서 티읕이 치읓으로 교체된 후 자음군 단수나가 일어나는 것이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틀린 이유는 자음군 단수나가 일어나지 않지. 디귿이나 티읕이 이모음이랑 만나서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어버렸지. 그러니까 얘는 구개음화만 일어난 거지. 구개음화. 교체 중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훌터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어가 와서 티읕이 연음돼요. 연음된다라고 하는 건 이어서 발음하는 거지. 자음군 단수나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 그 다음에 얻는이라고 하면 니은 지읒 중 뒤에 다 자음이 지읒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수나가 일어난 것이군
맞지? 요렇게 탈락 종류 중에서 자음근 단수나 끓고는 히읗과 그 다음 문제 기억이 축약돼요. 얘랑 얘랑 만나서 크가 됐으니까 축약된 거지. 자음근 단수가 일어나지 않았지. 그 다음에 끓는 자음근 단수가 일어난 후, 자, 일어난 후 먼저 일어났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맞지.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가면 보기를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인 용운이 포함될 것. 자, 진달래꽃이 피었다. 피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앞에 주어 하나만 있으면 문장이 되지. 그러니까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인 거 맞지? 그 다음에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보어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이 보어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 하단도 아닌 곳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어가 포함된 거지. 관형사절이지. 뒤에는 곳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3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보면 니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밝음과 잡아서는 둘 다 어디에 들어가냐? 용언에 들어가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다면 밟는다가 말이 안 되니까 얘는 형용사고 잡는다 말 되니까 얘는 동사지. 그런데 어느 것에도 다른 부류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용언 속에는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갑니다. 현대국어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전미사로 널리 쓰이는 것이 명사를 파생하는 전미사로 널리 쓰이는 것이 미음이 있다. 전미사 음은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으며 묶음과 기쁨과 같은 단어를 만든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간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이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을 결합할 수 있고 이것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의미가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묻다에다가 엄이 합쳐져서 무덤이 된 겁니다. 근데 엄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므로 무덤에서는 어간의 원형인 묻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런데 명사형 어미 미음에 있어서 현대국어에서 미음이 결합한 단어들 중에는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가 시원한 웃음을 크게 웃음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앞에 나온 웃음은 시원한이라고 하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지. 그런데 뒤에 있는 웃음은 부사어의 꾸밈을 받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품사가 다르다는 거야. 앞에 오는 애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니까 명사가 되고 뒤에 있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어의 꾸밈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아니라 그냥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 있다는 동사의 명사형이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형 어미다. 명사가 아니라 크게 웃음을 크게 웃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어미, 음은 at, get, 시와 같은 대부분의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파생 명사와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이 형태적으로 구별되었다. 예를 들어서 땅을 그림과 해서 서술을 기능하는 그림은 동사 그림을 그리다의 명사형인데 그리다의 파생 명사는 그리다 플러스 미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그림이었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에서 명사 파생 전미사 음과 명사형 어미 음이 형태상 구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서로 같은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지. 명사 파생 전미사 음과 명사형 어미 음이 구분이 되었다. 모음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전미사 양성 모음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른쪽을 향하거나 위를 향하는 게 양성입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아래 같은 것도 양성에 들어가는 거지. 아래아나 오미 음성은 으나 음이 쓰였다. 그러다가 아래하고 소실되고 명사형 어미 형태가 달라지는 등 여러 형태를 입어 현대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전미사 명사형 어미가 모두 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자, 3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보면 리을에서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알미라고 해서 많이가 알을 꾸며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부사어가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명사가 아니지. 근데 여기서는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리게 되는 거지. 얘는 그냥 명사형 어미입니다. 명사형 어미.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명사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39번의 중세국어 용어들의 기억 니은을 바르게 추정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1번입니다. 기억에서 파생명사, 니은에서 용언의 활용용에 해당하는 거 보면은 지금 얼다에다가 명사 파생 전미사 음이 합쳐진 거고 얘는 얼다에다가 명사형 음이 음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됩니다. 가에서 이보소 저 각신이 서러운 말씀 그만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질책하고 있지? 말씀을 들어하니라는 말은 말씀을 들어보니 서러운 줄 다 모르겠다. 인연인들 다 마찬가지이며 이별인들 같겠느냐라는 말은 인연이 다 같겠느냐 이별인들 다 같겠느냐 다 다르지 않겠느냐. 자,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지. 그래서 대꾸법입니다. 그리고 가로 끝나고 있지. 그러니까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광안정, 백옥경이라고 문학에서 나오면 주로 임금 계신 곳이지. 광안정, 백옥경이라고 하면 임금 계신 곳입니다. 님을 모셔서 여기서 님도 누구겠어? 임금이야, 임금. 즐기더니 아양을 하였더니 재앙인들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3위인국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내가 진짜 잘못해서 송민국에서 나온 표현이지. 아양을 너무 많이 부려서 임금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애정을 갖지 않는다. 아양을 너무 많이 떨었더니 재앙인들 없겠느냐. 가로 끝났지. 다 서리법입니다. 해가 다 저문 날에 가는 줄 서러워하지 말아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야? 송민국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송민국. 해 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라는 표현이 나오지. 어떠하다 이 내 몸이 비교할 곳이 전혀 없다. 광안전은 어디이며 백옥경을 내가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나는 광안전도 모르고 임금 계신 곳 광안전도 모르고 백옥경도 나는 전혀 모른다. 얘도 가로 끝났지. 다 서리법이야. 원한친 비치금에 모셔본 적이 전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임금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말은 관직에 있어 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임금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이미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 얼굴이 못생겼고 내 행동이 부족한데 이미 나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약간 회의적인 태도지. 길쌈도 모른데 가무라고 하는 것은 노래와 춤을 얘기하는 거지. 노래와 춤. 길쌈을 모르거늘 가무야 더 이르겠느냐. 다 이르겠느냐.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뭐다? 나는 능력도 없다. 어쩐지 님 향한 이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만드시고 성현이 가르쳐 주셔서 하늘이 만드시고 성현이 가르쳐서 이것도 앞뒤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대꾸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학이 앞에 있고 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삶아 죽이는 소치야. 부월이 뒤에 있다는 도끼가 뒤에 있다. 이런 것들도 다 문장 구조가 같지. 뭐 대꾸법이라고 해도 되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해도 다 맞는 말입니다. 100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가 된 후에라도 자 이거는 무슨 법이냐면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하겠느냐? 님 향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편단심, 임금명한 충성심을 얘기하는 거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도 이를 가져서 남의 없는 것만 얻어서 부영화 옷을 짓고 목난으로 주머니 삼아서, 목난이라고 하는 것은 목련 알지? 목련으로 주머니 삼아, 이것도 대꾸법입니다. 하늘께 맹세하여 임을 섬기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임을 섬기는 소원이었는데, 야, 이거 무슨 조물주가 시기했나? 귀신이 나를 해방해서 이러냐? 내 팔자가 그만하니 내가 이렇게 관직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내 팔자다. 사람을 원망하겠느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사자성어로 수원수구라고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내 몸에 지은 죄를 모르리. 그것이 더 큰 죄다. 나도 모르거니 남이 어찌 알겠느냐? 내가 관직에 있지 못하는 이유를 나도 모르는데 남이 그 이유를 어찌 알겠느냐? 마지막에도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자, 다음 갑니다. 모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이러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유배지, 유배생활. 모셔서 이렇게 유배생활을 하는 것이 각신인과 같던들이라고 같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같던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같다라고 한다면 서러움이 이러하며 생각인들 이러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대꾸법이지. 차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지. 이승.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후생을 내가 어이하고 차생과 이생, 그러니까 후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사상이냐? 불교의 윤회사상. 죽고 다른 대상으로 태어난다는 것, 윤회사상이지. 후생을 어이하며 차라리 내가 죽어서 뭐가 되겠다. 이거 표현 많이 나오지? 죽어서 구름이나 되었으면 좋겠다. 화자의 분신이지. 화자의 분신. 구름이나 되어서 상황 오색이 인 계신데 덮였으면, 그럼 이렇게 해서라도 인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도 마소하면,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도 마소라는 말은 임의 거절이야. 거절. 그것도 싫다라고 거절하면 차라리 뭐가 되어서 바람이나 되어서, 이것도 분신이지. 하일 청음에 그 시원한 응달에서 인 계신데 불어서 그도 마소하면, 그것도 만약에 이미 싫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륜 명월이 될 것이다. 이것도 분신입니다. 달이 되겠다는 뜻이야. 달이 되어서 영영이 봤냐 깊은 밤에 뚜렷이 비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춘택의 별삼인국이다. 니네 이번에 시험 범위가 13작품이었는데 외부 지문이 14작품 나온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 님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님은 회양 금성 오리나무가 되고, 자, 여기서 임은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뭐가 되겠다라는 거야? 칡넝쿨이 되어서 그 나무에 칡이 납검이 납이 날듯이 이리로 친친 저리로 친친 외오 풀러 옳게 되면 오리 감고 얽어져 틀어져 밑에서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굽이나게 휘휘 감겨주어서 쥐야장상이라고 하는 것은 밤낮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감겨있고 싶다라는 것은 임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 다음 동지섭달 바람비 눈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시련과 고난,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절대 나는 당신 옆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뜻이야.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자, 다음 다작품입니다. 돌아가신 큰 누님의 이름은 아무개로서 반남 박씨이다 라고 하면서 자, 큰 누님이 나왔지? 그래서 얘가 지금 제목을 먼저 좀 봅시다. 백자 증정부인 박씨 묘시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증정부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후에 죽은 후에 추증되는 거야. 추증되어 봉작을 받았다는 뜻이야. 봉작. 죽은 후에 봉작을 받은 박씨 묘지명이다. 그 동생 지원 중미가 여기서 지금 지원 중미라고 하는 것은 박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지원. 묘지명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누님은 나이 16에 덕수 이씨 택모. 이씨 택모라고 하는 것은 큰 누님의 남편 이름입니다. 큰 누님의 남편 이름이 이택모야. 이택모. 이씨 택모. 백규에게 시집가서 딸 하나 아들들을 두었다. 10년 9월 초하루에 돌아가 43세를 살았다. 남편의 선산이 아곡이라 그곳의 경자 방향 자리에 장사를 지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백규가 어진아내를 잃은 데다가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는지라 아예 어린 자식들과 계집 중 하나를 데리고 솥과 그릇까지 옷상자와 짐 보따리를 챙겨서 배를 타고 그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다. 상여와 함께 일찍 떠나는 새벽 나는 두모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선 돌아섰다. 아, 누님이 시집가는 날 새벽에 몸 단장하던 모습이 어제 일만 같구나. 그래서 이런 게 다 무슨 법이야? 영탄법이지. 나는 그때 겨우 18살이라 벌렁 들어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새 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점잠 빼는 말투를 흉내냈다. 누님은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빗을 떨어뜨려 내 이마를 때렸다. 나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리고는 분 가루에 먹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 문질러댔다.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우리와 금으로 만든 벌 놀이개를 꺼내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나를 달랬다. 이걸 통해서 누이의 성격이 드러나지 다정다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다정다감하다. 그게 28해 전이니까 28년 전이라는 거지.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이 바람에 펄럭이고 돛대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는데 강구비에 이르러 나무를 돈 뒤에는 모습을 감추어 더는 보이지 않았다. 강가 멀리 앉은 산은 시집가던 날 누님의 쪽 지은 머리처럼 검푸르고 강물빛은 그날의 거울처럼 보이며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처럼 보였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뭐뭐처럼 이렇게 다 뭐 직유적인 표현이지. 직유법. 빗을 떨어뜨리던 그날의 일을 눈물 속에서 생각하니 어릴 적 일만이 또렷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또 그렇게도 즐거운 일이 많았고 세월은 길게만 느껴졌다. 그 사이에 늘 이별과 환란에 시달려 했고 빈궁에 시름겨워했다. 그 일들이 꿈속이냐 황홀하게 스쳐 지나간다. 형제를 지낸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지금 루나랑 헤어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 장면이지. 떠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누님을 얘기하는 거고 간곡하게 뒷기약을 남기기에 뒷기약이라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서 만남을 얘기하는 거지. 사후세계에서 만남. 보내는 이 도리어 눈물로 웃깃을 적시네. 조각변이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보내는 이 쓸쓸히 강길 따라서 돌아서네. 라고 하면서
루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2번의 답이 4번이지. 가에서는 지금 임에 대한 그리움이고 다에서는 누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 다음에 2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지금은 미음 글쓴이가 과거 사건을 요약하며 좌절감을 완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짧았단 말인가 라고 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이게 완화하고 있는 건 아니지. 슬픔이 오히려 고조된 거야. 고조. 24번에 적절한 것은 답이 4번입니다. 2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가의 해다 접은 날과 나의 동서 따르고 하자가 임과 헤어지는 시간 다 틀렸고 변신을 바라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도 다 틀렸지. 자, 그 다음에 2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1번입니다. 누님과 약속을 어긴 이유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27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B, C, D가 맞고 A가 틀렸습니다. A에서 보면 누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 가문에 대한 자랑과 누님에 대한 애틋한 정을 동시에 드러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문에 대한 자랑 없지? 자, 그 다음에 27번까지 됐고 자, 여기 가 작품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인데 남신의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자, 화자가 어떤 처지인지 먼저 봅시다.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살뜰한 부녀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지고 어떤 상황이야? 주변에 의지할 곳이 없지? 사고 무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혈단신이라고 합니다. 혈혈단신. 살뜰한 부녀며 동생들과도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이 목수 이름이 뭐냐면 박시봉이야. 박시봉. 집에서 쥔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새를 얻어서 살고 있는 거지. 새를 얻어서 살았다. 이래 나니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말은 나 혼자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한 몸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기롱뱅이 북덕부려도 담겨오며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쏨각지 베개를 하고 굴리기도 하면서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소처럼 계속 되새김질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내 가슴이 꽉 메워올 것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괴인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 또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늘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보고 높은 천정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화자의 지금 상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내 뜻과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운명 같은 것이 있어서 신의 뜻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과 한탄 가라앉을 것은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에서는 나주손에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뭘 생각하냐면 이 쌀랑눈을 막고 있을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자기 상을 이겨내는 거야. 이걸 보면서 이겨내겠다는 어떤 의지를 다지게 되는 거지. 갈매나무를 보면서 쌀랑눈을 맞으면서도 이겨내는 갈매나무를 보면서 나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자, 두 번째 김수영이 그 방을 생각하며 나오는데 김수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오면 대부분 시의 배경이 언제냐면 1960년 4.19 이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4.19 혁명은 안 되고라고 되어 있는데 혁명이 안 됐다는 말은 실패했다는 뜻이지. 4.19 혁명의 실패를 얘기합니다. 실패.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여기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4.19 혁명의 투쟁 의지를 얘기하는 거겠지.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부정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부정적 현실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여기서 말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요구를 얘기하는 거지.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것이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여기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혁명을 얘기하는 거. 혁명. 4.19 혁명.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반어법이야.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반어법입니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앞에 했던 말 다시 반복하고 있지. 반복법입니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녹슬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혁명이 실패했다라는 거지. 혁명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혁명을 통해서 실패했지만 뭔가 재산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도 깨달음이 있었다는 뜻이야. 깨달음. 이 가벼움 혹시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망감 속에서 얻어낸 긍정적 가치, 희망을 얘기하는 거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여기에서 달콤한 의지의 잔재라고 되어 있는데 의지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로 볼 수 있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했으니까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리쓴 담배찐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여기서 쓰디쓴 담배찐 냄새라고 돼 있지. 이 부분은 공강학적 심상이지. 후각의 촉각화.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이 이유 없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지. 미래에 대한 희망. 자, 그러면 28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이지. 유사한 문장 형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어디에서 지금 가에서는 반복을 하고 있냐면 가에서 반복하는 것은 이 부분, 그리고 나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혁명은 안 되고 방을 바꾸었다는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지. 여기.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게 아니라 가라앉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점차 그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3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30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타자 자신을 문창 너머에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을 문창 너머에 더 크고 높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더 크고 높은 것은 누구야? 신이야. 신이 있어서 자기를 마음대로 굴러가게 한다라는 거지. 자신을 동일시한 게 아닙니다. 자, 나는 우연히 남의 서류 봉투를 들고 온다. 그 안에는 대학원생 이만집이 쓴 내 젊은 날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제목의 일기장이 들어있었고 나는 그 일기를 읽는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얼어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만집이지. 이만집. 단숨에 염색 공장을 찾아온 사연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경집이 형이 차 사고를 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경집이 형이 나오는데 이 경집이 형이 택시기사인데 둘째 형이야. 둘째 형. 택시기사야. 사고를 냈대. 피해자 쪽에서 오주 진단을 끊어와서 을러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막 위협하고 있다는 거겠지. 위협하고 있어요. 타협을 보려고 하는데 미적거리다가 구석으로 떨어질까봐 걱정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형이 판사로 있는 동창생을 만나 손을 써보겠다는데 어째 불안해요. 여기서 이제 셋째 형이 좀 부정적인 인물인데 속물적인 인물입니다. 속물적. 아버지에게는 제가 그냥 알리러 왔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말을 채 다 듣기도 전에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쪽문을 들어서는 아버지의 발길이 도살장을 향하는 소처럼 뭉그적거렸고 돌처럼 각이 진 당신의 등은 무태 올라와 무사람들의 시선에서 죽음을 앞둔 거북의 딱딱한 등딱지를 닮아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지.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아버지는 큰 아버지처럼 농사나 지어야 할 사람이다. 공연히 상업학교까지 나와서 평생을 그르쳤다. 아버지의 경우 학력이란 무용지물 쓸모없었다는 거야.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 오히려 교육을 안 받았던 것만 못했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이 배울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각자의 양심이 한 시대의 질주와 얼마나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냐는 것은 우리의 날라리 학력에 곧장 드러난다. 그러니까 학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양심을 찾기가 힘들어진 것만 해도 그렇다. 살이 너무 쪄서 양심이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살이란 결국 적당주에 탈을 쓰고 병든 그것도 중증인 이 사회에 부안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짜장면 오케이, 뭐 짬뽕 먹을래 하면 짬뽕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줏대 없는 걸 얘기해. 줏대 없어. 줏대 없는 태도를 부안해동이라고 해. 이랬다 저랬다는 거. 그러나 일의 선우책을 딱딱 부러지게 따지고 나서 횡하니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던 셋째 형보다는 아버지의 난감한 뒷모습이 내게는 훨씬 인간적으로 돋보였다. 한참이나 외등 불빛을 받으며 서 있다가 나는 단호의 발걸음을 돌렸다. 밤색 바지와 머리통이 작은 박씨는 어느 쥐구멍으로 사라졌는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정적 감정이 표출되고 있지.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하며 헤어진 것이다.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했다.
같은 처지니까 동변상련이 되겠지. 동변상련. 이제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안다. 아들의 장래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내색도, 자제하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고 있을 낭패감, 그리고 당신의 무능력에 대한 막심한 자괴감을 외부에서 무작정 들이닥치는 어떤 물리적인 힘에도 속수무책으로 풍뎅이처럼 죽은 신용을 사고 살아가고 있는 양반. 결국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의 무기력한 삶을 보여주는 말이지.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행해버리는 아버지를 나는 오늘 세상 목격 확인한 셈이다. 아버지도 무능하지만 나는 얼마나 더 무력한가.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애증으로 나는 오늘 참담해지지 않을 수 없다. 뜻밖에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의 적의는, 그러니까 부정과 적의는 백지장 한 장 차이다. 별 차이 없다라는 거지. 손바닥과 손등 관계라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는데 그게 내게는 적지 않은 수학이었다. 이만집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다. 그의 비망록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대체로 푸석한 빵 껍질같이 정서가 꽤나 삭막한 법인데 이만집은 제법 다혈질이라고 할까? 아직 눈물이 메마르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만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성격을 제시하고 있지. 이만집의 아버지는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남다른 결백증으로 인한 어떤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혼자 죄를 덮어쓰고 공무원직에서 파면당한 양반인 것 같다. 늘 피해의식에 시달리나 속마음은 멀쩡하고 내가 보기에 이만집에 맡은 그 고서를 뒤적인다는 곰팡이 냄새나는 인물과 동류함으로 보인다. 비슷해 보인다는 거지. 그들은 분명히 한 시대 또 한 사회 환경에 어정쩡한 부산물일 텐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서는 가해자인 시대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한 시대에 너무 밀착되었다가 또는 그것과 꾸준히 호흡을 같이 했다가 어느 날 배신을 당하면 그것과 매정하게 등을 지고도 이럭저럭 살아내기는 하는 모양이다. 그들은 애써 이 시대와 무관하다는 표정만 짓는다. 아무튼 무능하기 짝이 없으나 법 없이도 살 피해자들이고 워낙 무기력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다. 어쩌면 생내부터 착한 심성으로 고생을 낙으로 삼고 살 양반으로 점지된 것 같다. 그러나 주위의 사회적 환경이 곧 세파가 그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자격 상실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긴 해도 그들이 속물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만날 수 있으며 이런 답답한 위인들이야말로 사회를 사회답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길라잡이이다.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을 길라잡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속물이 아니라 길라잡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큰형 집을 모두 함께 나오려 했을 때 셋째 형수라는 게 제 딴에는 애교를 부리며 한다는 소리가 또 내 부하를 긁어놓았다. 선물까지 받아 우쭐대고도 싶어 고인이 점잖게 있는 사람의 심사를 건드려 양양이를 부리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도련님은 언제 취직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아직 연애를 못 해봐서 돈벌이도 실나봐요. 그렇죠? 라고 하면서 지금 취직하지 않는 이만집에 대해서 약간 비꼬고 있지. 비꼬고 있으니까 냉소적 태도야. 냉소적 태도. 나는 하는 수 없이 말 같지 않은 말에 응했다.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말, 자기를 조롱하는 말에 연애하고 취직하면 돈이 중요한 줄 알게 될 거라는 소리를 들리는데 돌대가리인 제가 보기에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그걸 쫓을 권리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신이 돈을 좋아하는 속물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저는 아직 도무지 좋고 나쁜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공부나 슬슬 더 해볼까 어떨까 싶어요. 알았다. 너희 내외라고 하는 것은 셋째형 부부를 얘기해. 셋째형 부부.
돈 많이 좋아해서 호의호식하며 너희들을 닮은 세대가리 후세나 잘 키우며 평생도록 까불어라. 내가 보기에는 이만집의 셋째 형처럼 영리한 형제가 집안에 하나쯤 있어야 가문을 덩실하게 살려주면 좋겠는데 이 셋째 형이라는 위인은 처가 덕에 그리운 것이 없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야금야금 핥아대는 이른바 출세의 지향주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흥미있는 위인이고 재미있는 세상살이인데 사람들마다의 사고를 획일할 수 없듯이 사람들마다의 재주와 처세술도 이렇게 다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공평이라고 하는 이 세상 만사의 영구불변하는 형편의 질서가 없으면 누가 고시 합격하려고 엉덩이에 못이 앉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겠는가. 마지막에 서리법이지. 그래서 무기질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 자, 그러면 답 맞춰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5번입니다. 3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4번이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지. 33번에 적절한 것은 답이 2번입니다.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하고 있다. 3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질문 같이 보자. 문자 입력창에 한 글자만을 입력했는데 완성된 문구가 제시되는 자동 완성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코라는 문자를 입력하면 코피, 코로나 등이 후보로 제시되어 휴대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서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하는 것을 찾고 그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후보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딱 글자를 쳤을 때 사용 빈도가 높은 게 가장 먼저 뜨게 되지. 한편 워드 프로세서에서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되어 문자열을 찾는 것이다. 검색은 자동 완성과 달리 대상 문자열의 어느 위치에서도 검색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되며 사용 빈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글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한글,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우리 글이라는 띄어쓰기가 포함된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에서 검색한다라고 가정해보자.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글이 3글자이므로 대상 문자열을 3글자씩 잘라서 한 글자씩 비교하는 것이다. 한글, 글, 우어 등과 같이 16개의 비교 대상을 만들고 이를 검색어와 각각 비교하여 모두 같은지 확인한다. 하나의 비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글자를 각각 비교해야 하므로 16 곱하기 3번의 비교를 하게 될 것이다. 검색어 길이에 비해 대상 문자열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으므로 이 방법은 검색어와 비교를 하는 대상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비교 횟수가 늘어나 검색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면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검색어와 비교 대상을 한 글자씩 비교하지 않고 3글자씩 한 번에 비교하면 횟수가 줄어들어 검색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 각각의 문자열의 특정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하고 어떤 문자열에 대해 해시 함수가 설정한 값을 해시 값이라고 한다. 만약 해시 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 모두 다른 해시값을 생성한다면 검색어 해시값과 비교 대상 해시값을 비교하여 두 문자열이 일치함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앞의 예와 같이 검색어가 3글자이고 18글자 대상 문자열이 제시된다면 비교 대상은 16개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각 비교 대상에서 문자열 비교는 한 번의 해시값 비교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비교 횟수는 감소하게 된다.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의 연산이 추가되지만 추가되는 연산 시간이 각 글자 단위 비교에 필요한 연산 시간보다 짧다면 전체적인 검색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해시 함수는 연산이 간단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는 해시값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2번이지. 동일한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지문에서 모두 다른 해시값을 생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해시값을 생성한다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비교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 있겠지. 1번에 보면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게 되겠지. 그리고 2번에 대상 문자열에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해시값이 작아져서 해시 함수의 연산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시값이라고 하는 것은 해시 함수의 연산을 통해서 생성되는 값이니까 해시값이 작아져서 해시 함수의 연산 시간이 단축될 수는 없게 되겠지. 그래서 2번도 틀렸고 대상 문자열이 한 개일 경우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어 해시값 비교 횟수가 감소할 수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 대상의 길이가 짧아지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겠지. 그렇게 되니까 비교 횟수가 증가하게 되겠지. 그래서 틀리게 됩니다. 자,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대상 3개가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2개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글로 했을 때 두 개가 여기 있어 창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제된 우 이렇게 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납득이지 납득.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첫 번째 단락 보면 멈춰있는 흰 공이야. 빨간 공이 부딪혔어. 그래서 흰 공이 움직였다고 하면 흉은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과 흰 공이 움직인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게 뭐냐면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되고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되고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항상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식으로 공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항상적 결합이라고 한다. 그러나 리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이 3가지 조건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오직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지. 그게 이제 행위자 인과 이론인데 리드는 원인을 양면적 능력을 지녔으며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그럼 양면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양면적 능력이다. 그리고 행위자는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이다. 리드는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 근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양면적인 능력을 가진 행위자지.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을 때 흰 공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행위자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경험론자의 리드에 따르며 관점을 보면 관찰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이 흰 공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빨간 공을 굴렸고, 자, 어떤 사람이 빨간 공을 굴렸어. 흰 공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흰 공이 움직였다면 그 사람은 행위자이고 흰 공이 움직인 건 결과에 해당한다. 니들은 이와 같이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라고 보았던 거지. 니들은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리드는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의욕을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치 않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의욕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보는 리드의 견해에 대해서는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욕이라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리드는 항상적 결합으로는 인과의 필연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논리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에 리드는 기의 원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당시에는 중세의 철학의 영향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의 진정한 원인은 신뿐이고 행위자는 기의 원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다. 기의 원인은 일상적으로 마치 원인이 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 원인이 아닌 것이다. 리드는 이러한 입장을 경험주의 관점에서 배격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의 의욕과 행위뿐이며 행위에 신이 개입하는 것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위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14번에 리드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변화를 산출한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행위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존재가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지. 15번에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입니다.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은 C 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틀렸지. 16번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리드의 대응은 행위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계속 이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7번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양면적 능력의 발휘와 그 결과로서의 의욕은 구별될 수 없다. 지금 네 번째 단락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리드는 세 번째 단락을 봐야 되겠다.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